요즘 30대들 참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돈을 어떻게 모으고 소위 기반을 마련할 것이냐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20대에는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팍팍하다. 그런데 작년에 반짝, 작년 재작년 투자 환경이 좋았죠. 저물가에 고수익. 그런데 그게 정말 일장춘몽처럼 끝났다. 이런 토로들을 많이 합니다. 20대라면 실패해도 뭔가를 회복하기가 좀 부담이 덜할 수 있고요. 40대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임금의 수준이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해야 되고 출산, 독립 여러 가지 변화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기반을 잡지 못한 30대의 자산관리는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도 아직 30대시죠? 마음은 아니 20대입니다. 30대는 네. 금전적으로 보면 생애 주기에서 어떤 시기입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모순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돈을 그렇게 크게 많이 벌지는 않는 시기인데 가장 돈을 일반적으로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부분 결혼은 안 한 시기인 경우들이 요즘에 많고요.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벌어서 쓰기에 그 소득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크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쓰고 여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한 20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얹혀 살면서 한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굉장히 내가 여유롭게 쓰고 학생 때에 비해서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잖아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어느 정도 늘어났고 실제로 기혼이 아니다 보면 미혼이라고 한다면 돈을 좀 모을 수 있고 기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데 왜 아이러니한 시기라고 말씀드리냐면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는 시기도 요때뿐입니다. 결혼하시고 아이 가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 용돈이라는 개념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담뱃값도 없지만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되는. 그래서 사실 저축하기도 힘든 때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인데 이 30대 시기에 결혼하기 전 혹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기 전까지가 굉장히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시기임과 동시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소소한 과소비가 많아져서 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소한 과소비라는 단어가 심장에 스며드네요. 소소한 과소비. 네. 그 퇴근하면서 항상 드럭스토어에 한 번씩 들르고 그런 행동 패턴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 이게 그래서 좀 상실감이 많은 것 같아요. 명품 지갑이라도 샀으면 고급 시계라도 샀으면 남은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도 내가 비싼 거라도 있으면은 안 억울한데 살다 보니 그런 것도 아니고 나 다 뭐 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남들 그렇다고 내가 진짜 과소비를 했느냐, 남들 하는 만큼 그냥 쓰고 살았을 뿐인데 남는 건 없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건 아니고 그저 인형 뽑기 좀 했을 뿐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소소한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월급이 다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돼버리고 그런 것들의 소소한 재미를 좀 줄여야 좀 저축이 될 수 있다는 좀 약간은 슬픈 얘기이기도 하죠. 네, 좀 마음이 묵직해지기도 하는데 네.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올해에 30대가 느끼는 경제 환경은 정말 온도차가 극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내가 발 뻗고 살 수 있는 내 집 한 칸 마련하겠다 이 마음이 절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소위 영끌을 해서 이제 이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 후회하거나 이게 네. 감당이 어렵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서 월급보다 대출이자가 많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정도까지 가면 하우스 푸어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보다 대출이자가 많다 그럼 그건 이제 완벽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영끌족 잠 못 들어 하우스푸어 어쩌나라는 기사들이 나와도 실제로는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던 상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아무리 생애 최초라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와봐야 60% 70% 그 이내였고 그 금액도 제한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하우스푸어 어쩌나라고 걱정을 하는 그분들의 상황은 뭐냐면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지인 대출, 대부업체, P2P 이렇게 금융권이 아닌 비은행권 대출까지 다 끌어다 쓰신 분들이면 금리가 올랐을 때 좀 걱정은 되실 거예요.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하우스푸어라고 당장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서 샀다라고 판단하시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럼 뭘 걱정해 봐야 되냐.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현금 흐름을 좀 그려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올라가 봐야 지금 주택담보대출 3% 4%가 갑자기 뭐 15% 16% 이렇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 소득이 줄거나 끊어질 수 있는 상황. 대부분이 뭐에 해당하냐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았을 때 그리고 이 출산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1년 조금 남짓한 기간 동안 소득이 급감하거나 아예 끊어질 수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소득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지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나 자녀를 처음 가지시는 분들은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첫 달에도 목돈이 들어갈 뿐더러 보통 보면 생활비 지출이 일반적으로 한 1.5배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산후조리원비랑 병원비부터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돈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하는 요 구간 동안 혹시 우리 가정에서 대출을 좀 빠듯하게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거기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출산 계획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자금을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 걱정 많으세요. 저희는 대출금 갚느라고 저축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대출금 갚는 게 결국은 또 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좀 마음은 느긋하게 가지시고 소득은 언제나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대출도 일정 부분 갚고 나중에 뭐 이사를 간다거나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만기가 긴 걸로 뭐 연장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에 뭐 발을 동동 구르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득 감소라든가 소득이 끊어지는 그런 구간에 대한 대비만 철저하게 하시면은 그 큰 문제는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맞벌이신 분들이 아이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풍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주 여유롭죠. 그런데 네. 아이를 낳게 된다. 한 사람이 당분간 수입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본인이 아마 뭐 육아휴직하고 수당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해도 월급보다 부족하죠.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 계획을 해보셔야 될 텐데 사실 여기까지만 고민해도 양반이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주식을 해서 작년에 내가 재미를 좀 봤기 때문에 네. 비중을 늘렸다가 지금 크게 휘청이고 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네. 두 자릿수 마이너스 뭐 지금 흔한 상황인데 그렇죠.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 이 버티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잠깐 조정이 될 때 정리를 해서 네. 그래도 한 중수익으로 가거나 빚을 좀 줄이는 게 낫습니까? 지금 정말 답답하고 이거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싶겠지만 매일 아침 이 경제발전소 들으시면서 시황 들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버티는 게 맞겠죠. 근데 이때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실적도 견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 기다려보면 언젠간 주가가 오를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주식이 아니라면 사실상 처음부터는 사선 안 되는 주식이 맞습니다. 그걸 왜 들고 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가슴 아프네요 갑자기. 네. 생각해보면 그때 다 오르는데 조금 욕심냈다가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손댄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은 사서는 안 될 주식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될성푸른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게 낫겠죠.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맞을 텐데 당연히 이제 좋은 주식이 아니라면 갈아타는 건데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 문제는 그걸 갖고 있을 만한 금전적 여유가 되는지를 또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올라갈 것이 뻔하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뭐 돈 들어갈 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달 말에 뭐 올해 말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빼야 된다고 한다면 좋은 주식이고 나쁜 주식이고 상관없이 이건 손해를 확정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 이거는 내가 손해율이 몇 %인데 이걸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갈아타야 될까요?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는 개인마다 다 답이 달라진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자율이 워낙 올라가는 상황이라 그쵸. 손실보다 일단 이자를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큰 걱정이에요. 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걸 버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대출이자쯤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여유가 많으면 지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비용들 줄이는 것도 굉장히 현명합니다. 자, 내가 30대 초반이다, 중반이다, 후반이다에 따라서 입장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네.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나는 여러 가지 인생 계획이 있어요. 네. 지금 뭐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계획도 있고. 근데 지금 내 집은 없고. 네. 주택 마련이라는 걸 우선 목표에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저축을 좀 더 하면서 네.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 게 좋습니까? 저는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1순위에 두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주택 마련에 대한 게 가장 살면서 굉장히 큰 변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겪어보신 분들 많으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어떤 사이클이 오게 되면 이거 더 이상 이제 집을 나는 못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조바심도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불안해서 그런 마음에 덜컥 아닌 집을 좀 찜찜한 집을 덜컥 사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셔야 되는데 청약에 대해서도 그래서 생각을 해보실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분양가는 점점 올라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좋았던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그랬었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분양가를 통제하는 뭐 판단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는 갭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에만 오로지 청약만 보고 있다면은 나중에 가서는 조금 후회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시각을 넓힐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약을 덜컥 넣었다가 요즘엔 미계약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계약이란 건 뭐냐면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은 됐는데 포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적격으로 당첨되시는 분들인데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계약금이 마련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안한 마음에 일단 넣어볼까 해가지고 줍줍 물량 이런 거 넣었다가 덜컥 돼버렸는데 내가 잔금이나 중도금을 치를 수 있는 혹은 계약금까지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경우 그거는 재당첨 기회가 보통 이제 투기과열 지역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청약을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청약에 대한 것도 전략을 좀 꼼꼼히 세워가지고 최소한 계약금을 내 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충분한지 잔금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 잔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3, 4년 내에 충분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대에 자산 분배를 하는 법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100에서 나이를 뺀 다음에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을 나누는 법이 있다. 이런 식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재테크 책에. 뭐 이대로 한번 해봐야 어떻게 해요? 그냥 일리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나온 게 그겁니다.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다 읽었는데 이 책 별로야. 시간 버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나이를 100에서 뺀 다음에 그 정도 페이지까지만 읽어봐라. 야.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줄이자. 앞에 몇 페이지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버리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투자에도 어떻게 보면 확장이 돼서 그 논리를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문제는 수명이 100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100을 수명으로 잡는 건데 젊을수록 물론 공격적인 투자도 많습니다. 그때 해봐야 뭐 일단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뭐냐면 젊을 때 하는 투자는 사실은 자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20대 해서 투자를 실패해봐야 무슨 15억 손해봤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복 가능한 수준의 손해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도 저축으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재무 목표들 이루어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요즘엔 금리도 많이 뭐 낮아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투자 환경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투자를 하면 좋지만은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 40대 50대 되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투자 안 하고 잘 살아오셨는데 괜히 불안한 마음에 투자하셔가지고 더 불안한 마음을 얻는 것보다는 그냥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삽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투자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냐면 뭔가 큰 계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걸로 돈 벌다더라라는 카더라를 듣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불안해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섣부를 투자를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30대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령층에 따라서 투자나 자산을 관리하는 패턴이 다를 텐데 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내 집 마련하고 잘 살아왔다. 네. 이런 분들은 굳이 이제 그렇죠. 모험을 하진 말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궁금해요. 네. 연금하고 보험은 아. 누구나 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30대에는 연금하고 보험 어떻게 할까요? 연금은 절대 비추.
절대 절대 비춥니다. 비추. 절대 비춥니다. 네, 이 방송 안 할 때도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때 왜 그랬느냐. 절대 호되게 비추. 꾸지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라는 게 과거에 90년대 후반까지 금리가 높을 때는 미리 가입해 놔야 사실은 이득이었어요. 복리 네. 효과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고 그런 상품들이 없다 보니까 연금이란 거는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먼 미래로 뒤로 돌려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이자가 별로 붙지도 않고요. 그리고 연금 저축같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들은 어떠냐. 이건 역시도 20대 30대 소득이 높지 않은 구간에서 좀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도 혜택이 높기는 하지만 내가 당장에 단기간 내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쓸 수 있는 돈 자체를 뒤로 확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20, 30년 뒤로. 그렇게 되면은 무언가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돈이 필요해서 이걸 깨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시기에는 사실상 그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그 시드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축을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뭐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 상품을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양하시고 아예 그냥 그런 것도 없는 연금 상품은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아서 제발 하지 마셔라. 돈을 뒤로 돌리는 네. 거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지금까지는 대략 일반적인 패턴으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네. 이런 경로를 가시는 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혼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30대인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비혼이신 분들이나 혹은 요즘에 딩크 자녀를 안 갖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하는 데 들어갈 돈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갈 돈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다 쏟아붓는 경우가 다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고 행복하죠. 네. 밖에서 보기에 야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럽다. 산다. 이렇게 될 수가 네.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 이후가 불안할 수 있다는 노후. 거. 노후라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자녀가 있다고 해서 노후가 탄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자녀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라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녀에게 들어가는 부담이 좀 적은 만큼 내 노후를 조금 더 준비하는 쪽으로 중심을 기울이셨으면 미래에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네요. 제가 느끼하게 한마디 거들자면 네. 노후에 나랑 결혼한다 생각하고 스스로와 내가 나랑 결혼한다 생각하고 그 예. 결혼 자금을 좀 모아두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자 그건 네. 그렇고요. 네네. 김현우 소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아, 예. 1년 넘게 근 2년 가까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안방의 재테크 코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유 저도 고맙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는 서주든 씨와의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